우리 채널은 고품격 경제 재테크 노가리 전문 채널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 이 경제의 큰 흐름을 보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이렇게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여기에 큰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고 예측하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죠. 그런데 아까부터 강물은 대체 왜 보여주고 앉았냐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그리고 뭐 여기 아래 어디쯤 바다가 있을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니까 물이 서쪽으로 흐른다 생각을 하고, 여기 사는 사람은 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위에서 보면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경제나 투자도 똑같다 이겁니다. 큰 흐름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만 보고 단기적인 요 내용만 보다 보면, 이놈 말을 들으면 이놈이 맞는 것 같고 저놈 말을 들으면 또 저놈이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틀리죠. 그러다 보면 나중엔 뭐가 맞는지 헷갈려가지고 당최 이 투자의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요것 때문에 이 강물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먼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자, 지금 그림이 뭐냐면은 붉은 선이 뭐냐, 요게 미국의 GDP예요. 그리고 녹색 선은 동아시아에다가 태평양 국가들을 전부 더한 국가들의 GDP입니다. 그리고 요 푸른 선이 유럽하고 중앙아시아를 전부 더한 GDP예요. 근데 미국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10%에서 2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일단 미국의 GDP가 엄청나게 크다, 굉장히 크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의 숨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GDP라는 건 뭐죠? 우리가 중학교 때 중간고사에 꼭 나와요. 그러면서 맞을까봐 시험에 나오니까 외운 그대로 국내 총생산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소비를 한 것, 그리고 투자한 것, 또 정부가 쓴 거, 여기에다가 순수출한 거를 다 더한 값인데,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렵죠. 한마디로 얼마나 많이 썼냐, 이게 GDP예요. 사실 GDP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일단 벼락치기라는 스킬이 다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빡세게 외우고 시험 끝나면 전부 다 까먹어 버려서 우리 뇌를 이렇게 클린하게 유지하는 이런 스킬이 있죠. 자, 그래서 차트를 그냥 딱 보면, 미국 혼자 쓰는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요걸 바로 알 수 있다. 요거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 다음 그림인데, 요게 미국의 GDP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GDP예요. 뭐 이게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 요 차트라서 뭐 최근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딱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지출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요 대한민국 내수시장만 바라보면서 내수시장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내수시장에서 다툼을 벌이면은 기업이 클까요? 아니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클까요? 당연히 미국에 수출하고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기업들이 크겠죠. 그걸 알면 다음 그림이 이해가 돼요. 장기적으로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미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할수록 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한다. 이걸 딱 알 수 있죠. 뭐 반대로 2008년 보시면은 미국의 수입이 아주 수직으로 내리꽂죠. 수입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면 역시나 우리나라의 수출도 수직으로 내리꽂아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 이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이 바로 이해가 되면서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림은 미국의 제조업의 소비가 매년 얼마씩 더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는 요 경제 지표입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미국의 소비가 쭉 올라간다는 거고, 이게 감소하면 미국의 소비가 좀 둔화된다는 거고, 0 아래로 떨어지면 미국의 소비가 완전히 이게 침체된다, 이 뜻이에요. 자, 제가 미리 박스를 쳐준 구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01년도부터 미국의 소비가 둔화돼서 제로쯤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네모 박스 친 데가 2001년부터 시작된 9.11 테러 이후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던 사건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어떻습니까? 2006년부터 이렇게 정점을 찍고 소비가 감소하더니 2008년이거든요, 여기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자 역시나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그리고 2012년 이때부터 쭉 소비가 감소를 하기 시작하더니 2016년에
중국발 부채 위기가 한번 왔었고요. 물론 코로나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뭐 어떻게 대응도 할 수 없었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제조업에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더라. 이거를 알 수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소비가 이렇게 둔화돼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뭔가 문제가 빵 터지는 거죠. 9.11 테러가 터지든 아니면 리먼 브레더스가 파산하든 아니면 중국발 부채 위기로 소로스 형이 막 공매도를 때리든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터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소비 증가율이 뭐 0까지 가까워지는 이런 게 구간이 좀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괜찮겠죠. 네, 그래서 소비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때 점점 가면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자, 이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큰 흐름을 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상식대로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이게 퍼즐을 맞추듯이 모든 게 조금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서 묻어둬야지. 네, 그럼 언젠가는 오르겠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잘못하면 이제 고점에 물려서 계좌가 반토막 나는 꼴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견디기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같이 주식시장이 반토막 날 때 뉴스에서 항상 뭐 맨날 주식시장이 하한가를 가네 아니면 뭐 누가 비관해서 자살했네 이런 뉴스가 계속 터져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던 뭐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이 눈치를 딱 까죠. 그래서 알면서 확인 사살을 해요. 뭐 여보 예전에 뭐 주식 투자했잖아.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 이렇게 꼭 물어보죠. 어려운 시기에. 그럼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반토막 똑같이 났지. 무서워서 계좌도 못 열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어두면. 그럴 때는 꼭 우리가 어떻게 하죠? 워렌 버핏을 꼭 들먹이죠. 뭐 평생 투자할 거 아니면 사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거 평생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시전해 주시는 와중에 갑자기 등짝 스매싱이 딱 날라오죠. 그래서 내가 그냥 주식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 양반이 그냥 하면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물 흐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큰 흐름을 보는 건 상식 그대로 상식을 재테크 투자에 적용하는 거고 이렇게 구불구불 험난한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런 흐름들을 다 어느 정도 커버하고 바다가 어디냐 요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큰 흐름을 보는 이 빅픽처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 맞다 그래 경제와 금융시장의 빅픽처를 보면서 내가 상식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할 준비가 되신 거고 이 양반 말 더럽게 많네. 그러니까 무슨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으라는 거냐 요거나 그냥 알려줘라. 나 이거 빨리 보고 가서 저기 축구 보러 가야 돼. 아니면 나 빨리 보고 드라마 봐야 돼. 이러시는 분은 이거 참 앞이 깜깜하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요건 기억하자. 미국의 제조업의 소비가 증가율이 계속 둔화돼서 0으로 막 갈 때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뭔가 빵 터지면 폭락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미국의 소비 증가율이 요거 계속 모니터링 해드릴 텐데 요게 조금 지난 거라서 최신 자료는 나중에 업데이트 해드릴 텐데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또 둔화돼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증가율도 감소되죠. 그런 구간에 잘못하면은 뭐가 또 빵 터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자, 일단 큰 흐름을 어떻게 상식대로 적용하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또 오늘 발표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흐름을 잡아나가고 우리 예측을 해 나가야 되겠죠.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뭐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입니다. 벌써 뭐 기대 인플레이션 하니까 뭔가 이 양반이 또 어려운 소리 해가지고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들겠구나 싶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 투자자들 다수가 생각하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제 투자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 올해 인플레이션을 한 2.7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죠. 그런데 왜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이렇게 봤냐? 일단 다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심해질 거다. 이런 심리가 커질수록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또 채권 금리 얘기하면서 또 어려워지는데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뭐를 받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 차용증이라는 걸 받아보셨을 거예요. 차용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채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잖아요. 그 이자를 채권 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미국에서 10년 동안 돈을 빌릴 때 얼마의 이자를 주면 되냐 요거랑 2년 동안 돈을 빌릴 때 얼마의 이자를 주면 되냐 이건데 이게 둘 다 거의 2.4% 수준에 있고요. 오히려 2년 동안 돈을 빌리는 이 금리가 지금 10년 돈을 빌리는 금리보다 높아진 이런 상황.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상황이다. 이걸 자주 설명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또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요게 미국에서 2년 동안 돈을 빌리는 금리, 2년물 국채 금리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돈을 빌리는 부채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돌면 돌수록 경제가 호황이 돼요. 그래서 돈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왜냐? 돈이 은행에 들어가죠. 그럼 누군가는 대출을 해요. 그리고 또 사용된 돈이 또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놓고 이걸 또 대출이 되고 대출이 되면서 처음에 공급된 본원 통화 대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처음에 은행에서 찍어내면 이거 대비해서 막 불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죠. 이걸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비도 많이 되고 잘 팔리고 또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경제가 호황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처럼 이렇게 경제가 호황 상태로 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대응하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2001년입니다. 금리가 쭉 올라가고 나서 어느 시점쯤 되니까 갑자기 사고가 빵 터져가지고 2001년 9.11 테러가 터지고 주식시장이 또 반토막이 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금리가 거의 뭐 1%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역시나 2008년 금융위기가 딱 되니까 일정 구간에서 금리가 올라가더니 역시나 문제가 빵 터지고 2018년에도 쭉 금리가 올라가더니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요게 터지고 또 2020년 코로나가 연달아 터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죠.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이 그대로 통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각 구간마다 금리 수준은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된, 즉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된 이후에는 이게 폭락하는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 구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즉 돈이 잘 돌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경기도 침체됐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어떻습니까?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여기까지 갈지 뭐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빵 하고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요 시점이 굉장히 큰 문제다 이겁니다. 과연 이게 올해가 될 거냐 내년이 될 거냐 아니면 그 후년이 될 거냐, 요 시점에서 굉장히 큰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 우리는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길게 보고 상식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멀리 비바람이 일단은 몰아치고 있다, 요건 우리가 요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대출이 잘 안 되는 환경이 펼쳐지면 돈이 잘 안 돌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폭락을 하더라. 자, 멀리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칩니다. 근데 이게 60지까지 왔을 때 해일이 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파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일단 우리는 대비를 조금은 해둬야 되겠죠. 언제든지 이제 좀 귀중품 같은 거라도 챙겨두고 뭐 배도 꽁꽁 묶어두고 뭐 하면서, 이게 만약에 해일로 돌변하게 되면은 들고 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해일 맞으면은 그냥 뭐 돈이고 뭐고 싹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폭락할 것이 언제냐? 요 갑론을박의 문제인데 지금 금융권에서도 요것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걸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요 노란 선이 뭐냐?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스프레드고, 요 파란 선은 뭐냐?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국채금리 차이입니다.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죠. 자, 이 장단기 스프레드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서 요거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긴 뭐한데, 특히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요 장단기 금리 차는 일단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한 70% 확률로 한 2년 내에 거의 주시장이 반토막 나는 폭락이 오더라 이거고,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값도 역시나 장단기 스프레드예요. 이것도 역전이 되고 나면은 한 2년 내 문제가 터지더라. 이게 0인데 요 구간 보시면 두 가지 다 역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가 빵 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 국채금리를 뺀 값은 아직 역전이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갑노들박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 폭락할 것인가, 요 기간에 대한, 요 시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거예요. 그런데 답을 말씀드리면 조삼모사다, 똑같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 지금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국채금리를 뺀 값은 아직 거의 뭐 한 1.8 정도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뚝 떨어져서 0으로 가야 역전이 되는 건데, 요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미국 FOMC에서 이번 3월에 발표한 점도표, 즉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이에요. 자, 올해 2022년 말에는 한 2% 정도는 가야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내년이죠. 2023년에는 중간값이 한 2.5%를 넘어서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2.4인데 요 미연준 점도표만 봐도 내년이면 역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내년이면 어차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왜 조삼모사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전 영상에서도 우리 채널에서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 다수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일단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역전이 됐다. 그러면은 과거 한 70% 확률로 약 2년 내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는 폭락이 오는데, 물론 당장 폭락이 오는 게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에 폭락이 발생할 어떤 트리거가 되는 뭐 테러라든가 대형은행 부도, 뭐 대형 기업 부도 등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올해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의 역전이라는 건 경고장을 받은 거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조심조심 대응하자. 이게 모든 전문가며 지난 저희 방송에서도 말한 이 내용이고, 반면에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스프레드는 아직 역전이 안 됐지만 같은 의견이죠. 내년 정도면은 벌써 기준금리의 중간값이 한 2.5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역전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내년이면 어차피 이렇게 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내년 안에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은 당장 올해는 3개월물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 안 됐으니까 크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내년에는 역전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 조심하자. 똑같은 의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중간적인 입장에서 참고를 하면 돼요. 같은 전망을 잡으면 됩니다. 올해 당장 무슨 폭락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내년에는 진짜 점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가면 되겠죠. 하지만 중간중간 올해라도 당장 무슨 문제가 빵 하고 터지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폭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땐 좀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금리 문제로 귀결이 됐는데,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금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올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요 그림도 중요해요. 이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보다, 이게 5년물이거든요, 이 노란색이. 조금 단기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게 더 높아요, 노란색이. 자, 이 말은 단기채 투자자들일수록 지금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훨씬 더 크고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건데, 근데 과거 차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시기에 단기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심리가 장기채 투자자들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더 높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항상 이 단기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 심리가 좀 낮아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 지금은 요 2004년부터 2006년 기간과 약간 좀 비슷한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채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과도하게 오버돼서 과도하게 단기채를 많이 팔아서 그래서 단기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다.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은 단기채 투자자들이 너무 심리가 불안해서 빨리 매도를 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 거다. 다소 과격한 움직임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장의 이런 흐름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키 맞추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발생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에 너무나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 전망과 앞서 살펴본 전망 그대로 2년 내에 폭락의 트리거가 발생할까, 금융시장이 반토막 나고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 전까지, 폭락이 발생하기 전까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를 가능성도 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그렇게 큰 폭락이 올 확률은 적다. 그러니까 당장에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된다. 이런 전망과 똑같이 흐르는 거죠. 경제지표라는 건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이 다수의 경제지표들이 말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그 예측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많은 경제지표들을 확인하고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예측 확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의 경제지표들을 보면서 대응하고 그에 맞게 투자의 관점을 정하고 계획대로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장기로 묻어두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설명란에 후원 계좌로 후원 주신 감사한 분들께, 제가 뭐 해드린다는 것도 없는데 그냥 순수하게 후원 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정말 순수하게 후원 주신 분 중에 해당되신 분 꼭 메일 주시면 제가 한 달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